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장군 하나를 드론으로 토끼몰이를 하듯이 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또 이 장군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 것만 해도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8번째 장군 전사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장군이 죽었다고 하니까 러시아 측 사람들까지도 잘 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최악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북한군이 추가로 더 투입된다. 그런데 그 추가로 더 투입되는 방법이 푸틴이 또 뭔가 힌트를 줬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하러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그냥 훈련하고 나서 전선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첨예의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황당한, 이건 뭐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될 정도의 희한한 일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집권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준비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외교 수장의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협정을 서둘러 비준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가 이 협정을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며 연간 100억 달러를 내게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은 이번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 라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조속히 비준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하여금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협정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 일을 덮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한 1조 5,194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시켜 증액하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게 더 유리한 이 조건을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입각이 예상되는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상향은 물론 폭격기와 항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시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으름장을 놓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참모들의 입장이 확고부동한 이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략은 더 많이 내되 이에 맞춰 더 많은 요구를 관철시키는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 없이 눈 가리고 아웅만 하려다가 나중에 큰 재앙을 맞게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행동이 이렇게 경박스럽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 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게 하겠다. 왜? 걔들은 머니머신이기 때문에 라고 한 이야기, 뭐 그건 뭐 어쨌든 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니까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정말로 뭐 100억 달러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냥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사석에서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참모들하고 할 이야기고 사석에서 저녁 먹으면서 지인들하고 할 이야기지. 어떻게 장관이 그걸 마이크를 잡고 그거 자기가 방위비 분담금 옛날에 한 5조 원 내라고 했다 라는 그런 걸 자랑하려고 했던 코멘트로 알고 있다. 아니 뭐 트럼프가 자기에게 나 그거 자랑하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팩트 확인해 줬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가 자기한테 나 사실 그거 자랑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지는 않겠지만 지금 언론에 기사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보 요원도 있죠. 이거 트럼프 측 인수위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그때 당선인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랑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지금 이 바이든 정부하고 뭐 트럼프 정부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저기 100억 달러 이야기하니까 빨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 연장 협상하자 해가지고 막 했어요. 이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4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 합의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8.3% 증액하고 그래서 1조 5,194억 원 이렇게 주기로 하고 그리고 매년 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올리는데 5% 이상은 안 올린다 합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가 뭐 다른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빨리 국회 인준 슬그머니 하고 그리고 먼저 말 안 꺼내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마이크 끄고 해야죠. 마이크 끄고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마치 학생이 나쁜 일 저질러 놓고 선생님이 그 나쁜 일 하는 거 봤는데 우리 선생님 모를 거야. 나이가 들어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 모를 거야. 라고 교무실 앞에서 떠드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병사가 대대장이 분명히 가혹행위하면 영창 보낸다 라고 했는데 행정실 바로 입구에서 후임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대대장 모를 거야. 아직 나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라고 소대장 그리고 부사관들 앞에서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대대장이 지금 바빠서 가만히 있지만 무슨 이 한국의 방위 분담금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큰 이 빅 이슈지만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산 중에서 한 일부분 뿐이죠. 그걸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방위 분담금 정말 중요하니까 나 그거 빨리 관찰할 거니까 니들 준비해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축하 인사 받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걸 정말로 그런 생각이면 맞아요. 그 생각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마이크 끄고 자기네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장관이란 자가 이렇게 켜놓고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되게끔 국회 방송, TV, 동영상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경박한 자가 또 자기만 아는 이런 자가 내가 협상 잘해놨으니까 내 치적이잖아. 내가 잘해놨으니까 이거 빨리 야당이들도 빨리 인준하고 우리 빨리 넘어가자. 트럼프 모를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해놓았던 그 계약들 이를테면 우리 이 군사 분야만 따지더라도 UAE에 F-35 판매하는 거 대만에 자주포 판매하는 거 바이든 들어와서 전부 다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계약서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대통령의 사인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다 엎어버렸어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거 우리도 안 당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트럼프가 모를 거니까 빨리 은근히 엎어버리고 모른 채 입 닫고 있자. 우리가 먼저 말하지는 말자.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100억 달러 받고 싶진 않겠죠. 협상이라는 게 이만큼 불렀다가 이제 내려가는 걸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방위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give and take 아니냐. 니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안보 지원을 해라. 전술핵 우리
한국에 군산기지 갖다 놓고 그거 한국하고 공유하자. 나토처럼. 그리고 우리 핵 개발하겠다. 우리 김정은이가 입만 열면 우리 핵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도와줘라. 또 핵 잠수함 가지자. 니들 지금 잠수함 부족하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 가지겠다. 그 대신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겠다. 그 대신 핵 기술도 또 이 원자로 관련한 기술도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니 그 숨기고 있다가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말하지 말자 라는 걸 마이크 잡고 하는 이게 기가 찹니다. 이런 참모들이 깔려 있으니 뭐가 지금 지지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자가 이 조태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 투입 사실을 공개한 리투아니아 블루 옐로우 단체의 대표가 북한군 파병 숫자가 최대 8만 8천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기존 파병 병력 외에도 추가 파병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1월 7일 밝혔습니다. 싱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다는 점에서 교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했거나 이미 교전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추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파병된 북한군은 10,000명에서 11,000명 정도라는 것이 우리 평가라며 북한이 추가 파병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향할 수 있다라며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월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클럽 회의에서 북러 연합훈련 성사 가능성에 대해 좀 지켜봐 달라. 우리는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냐? 라며 러시아에서 북러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들어있다. 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합훈련을 빙자해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견하고 이들을 훈련시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북한 장병들을 총알바지로 사지에 내몰지 지켜보며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북한군이 지금 전투에 들어갔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 파병도 예상한다. 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가 파병 방식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연합훈련의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소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연합훈련 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냐? 자, 그러면 연합훈련 하느라고 많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와서 기동훈련하고 다 하죠. 자, 훈련 다 했지? 자, 가자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방어적 무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 단계 살상 무기 지원은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거 이게 순서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전투가 됐다. 곧 얼마나 죽었는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군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국방부 또 우리 정부 외교안보당국 조태열 저런 사람 정말 좀 제쳐놓고 우리 정상적인 외교안보당국의 브레인들이 빨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나토가 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더니 이 정도 기여하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야 저 사람 부자인데 그런데 인심 아주 야박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누가 도와줍니까? 딱 지금 대한민국이 그 꼴이 아니냐. 조폭들하고나 친하고 지역사회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들한테나 국제사회 조폭들에게나 지금 굽신거리려고 하고 진짜 멀쩡한 사업가들하고는
등을 돌리려고 하고. 왜? 여기는 뭐 어차피 사업가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내 물건 팔고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폭들은 아유 주먹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잘해줘야지 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색깔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하니까 지지도가 그 모양 아닙니까? 저런 참모들 옆에 다 두고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염가형 드론으로 러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군을 드론으로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 피격으로 고위급 장교를 잡은 최초의 사례인데 그 과정이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도네츠크 전선 쿠라코베 방면의 공격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러시아군 육군 소장이 현지 시각 11월 6일 FPV 드론에 공격당해 사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그와 독립 매체, 해당 인사를 부검한 병원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사망이 확인된 장군은 러시아군 제51 근위 제병연합군 직할부대인 제5독립차량화 소총여단 일명 어플롯 여단의 여단장인 파벨 글리멘코 소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쿠라코베 전선에서 후방으로 약 15km 떨어진 크라스노버스크에서 11월 6일 밤 10시에 발생했는데요. 클리멘코 소장은 숙소로 이동하던 중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해둔 함정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용 차량이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휘소와 숙소를 오갔는데요. 이날 역시 부하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비습당했습니다. 그를 공격한 FPV 드론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는데요. 드론 접근을 확인한 클레멘코 소장 일행은 전 속력으로 달렸지만 도로 전방에 미리 설치된 급조 폭발물이 터지면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날아들어 마무리 일격을 가했는데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부하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밀 블로거들은 평소 악명 높았던 클리멘코 소장의 죽음에 박수를 치면서도 지휘관을 노린 이 같은 암살 드론 작전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전술 점점 위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지난 5월에 대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죽고 나니까 러시아 밀 블로거들까지도 잘됐다, 고소하다 라는 평가가 지금 텔레그램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평소에 부하들 알기를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돌격병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고문실까지 있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죽어요. 그럼 죽었다고 보고 안 하고 계속 나오는 보급품, 임금 이런 거 다 떼먹고, 보급품 떼먹고 인건비 떼먹고 장교들에게도, 부하 장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기 상납받고 이런 자였답니다. 자, 이런 자가 이 전선이에요. 여기가 전선이고, 그리고 뒤에 크라스노버스크, 여기가 자기가 지금 지휘 관사가 있는데 저 전선 지휘하고 그리고 잠은 편안하게 또 관사 가서 잡니다. 여기가 이제 한 15km 정도 되는데 지휘관 차량을 알고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지휘관 차량을 타고 가면 공격받아서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휘관 아닌 척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 밤 10시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급조 폭발물을 딱 미리 세팅을 해놓고 오토바이가 가는 것을 드론으로 쫙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조명을 딱 켜요. 뭐야 이거? 하늘 보니까 드론이 따라오고 있죠. 열심히 드론이 못 따라오도록 최고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폭발물이 장착된 까지 오니까 여기서 터져버려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넘어지겠죠. 넘어진 곳을 드론이 그냥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라는 건데,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그런 작전이었겠죠. 자, 여기 보면 드론으로 오토바이를 공격하는 사례인데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밤에 벌어진 사건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드론이 쫙 쫓아가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버리죠. 터졌다는 겁니다. 죽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밤에 퇴근하는 길에 폭탄을 묻어놓고
그 폭탄 쪽으로 드론으로 조명을 딱 켜고 몰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폭탄 터지고 데미지를 주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는데, 자,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은 이렇게 러시아 당국의 사건 조서 그리고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공식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전쟁 이후에 8번째 공식 사망 장군이에요.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데 드론으로 이제 이런 장군까지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뭐 기가 막힙니다. 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